절제소 라이언 홀리데이. 내 안의 충동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시대 대표는 소설가이자 미디어 전략가, 전세계 40개국의 500만 독자들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19세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 베스트셀러 인간 본성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의 제자가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현대 사상가로 스토아, 데일리, 에고 등등 최신의 절제 수업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4부작 브레이브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다. 공허한 이유는 절제의 미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책으로 어떤 핵심이 있나 한번 봅시다. 절제 수업. 내 안의 충동에서 자유로워지는 절제. 선으로 다가가려 노력할 때, 악에서 멀어지려는 자신을 통제할 때 두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따라야 한다. 지속하라, 저항하라. 첨첩에 연결된 세상은 이제는 더 넓어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자동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일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장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보이기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흘러 이제 저장성은 문제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단기간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우리의 근현대사는 절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풍요의 시대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신만의 서사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회가 얼마만큼 치열했는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 풍요의 시대지만 그 풍요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 불행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핵심 미덕인 절제를 소환하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절제가 중요한 미덕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이진우 철학자. 매 순간 흔들린 현대인을 위한 4가지 미덕. 헤라클레이스는 운명의 갈림길을 썼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위대한 영웅은 언덕 사이에서 자라난 울퉁불퉁한 소나무그늘이 두려운 조용한 갈림길에서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마주했다. 거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통해서 이 순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을 뿐이다. 헤라클레스의 선택은 갈림길의 헤라클레스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이 순간을 포착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고, 바흐의 칸타타에서의 헤라클레스의 역동하는 힘과 건장한 근력 그리고 괴로운 심정까지 느낄 수 있다. 헤라가 지시한 12가지 과업을 치러내고 세상을 바꿔서 불멸의 명성을 얻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누구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성질일지에 바꿔놓을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헤라클레스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려던 참이었을까?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당시 헤라클레스는 혼자이고 무명이었으며 아무 확신도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헤라클레스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랐다. 갈림길 중에서 다른 쪽 길에는 길고 새하얀 옷을 입은 여신이 있고, 엄격해 보이는 그 여신은 작은 목소리로 말 걸었다. 이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고된 노력의 결과로 얻을 보상 외에 무엇도 약속해주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서 이 길을 선택한다면 아주 길고도 긴 여정이 되리라고 말했다. 여정을 건너려면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신에게 어울리는 길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여정에서 비로소 자신에게 걸맞은 운명의 인물로 완성될 터였다. 전설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딜레마,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에 관한 이야기다. 헤라클레스는 악덕과 미덕,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네가 이미 다녀서 잘 다져진 길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서 험한 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으로 내려야 했다. 몇 초 정도 망설인 뒤에 헤라클레스는 인생을 바꿀 선택을 내렸다. 그가 선택한 것은 미덕이었다. 아마 누군가에는 미덕이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로 아레테라고 하는 미덕은 아레테라고 하는 미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가치로 육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뜻한다. 고대 세계에서 미덕은 용기, 절제, 정의, 지혜 등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로마의 철인왕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의 요소를 가르쳐서 선의 시금석이라고 불렀다. 기독교 및 대부분 서양철에서는 이 네 가지 미덕을 보편적인 이상으로 꼽으며 불교, 힌두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철학학파에서도 역시 같이 있게 여긴다. 영국의 정책자 C.S. 루이스는 용기, 절제, 정의, 제가 기본 미덕으로 불리는 까닭이 추경 같은 교회 권력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첩을 뜻하는 라틴어 카르도에 기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초적인 덕목이라는 말이다. 그 덕목들은 좋은 삶으로 가는 문을 여닫을 수 있게 따라 놓은 경첩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미덕을 주제로 한 시리즈를 4권의 책에 담았고 이 책은 시리즈의 두 번째 절제에 관한 것이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하나, 당신의 선택을 돕는 일이다. 용기, 기계, 기백, 명예, 희생, 절제, 자제, 정령, 평정, 균형, 정의, 공정, 봉사, 동료애, 선량, 친절, 지혜, 지식, 교육, 진리, 성찰, 평화. 이러한 미덕은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삶, 탁월한 삶으로 가는 열쇠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미덕이란 그것을 지닌 자에게 즐거움과 바람직한 것을 안겨주며 그것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정의다. 미덕.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강한 역체를 타고난 사람이든 극도로 수줍어하는 사람이든 뛰어난 천재든 평균적인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미덕은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미덕. 네 가지 미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기는 하나. 그래도 각자 뚜렷이 구별된다. 정의롭게 행동하려면 언제나 용기를 내야 한다. 무엇을 고르는 것이 가치 있는지 또 이렇게 절제도 하고 정의를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슨 또 지혜는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미덕은 일종의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네 점의 기본방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다. 네 가지 미덕은 우리를 안내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을 일종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직업에 능통하고 솜씨가 능란해지려고 노력하듯이 미덕도 능숙해지도록 갈고 닦아야 한다. 미덕을 실천하고 선택하는 이는 한 번을 끝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성장할 것인지 성장을 포기할 것인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절제서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너 자신을 지배하라. 서시루스. 우리는 바로 앞 세대의 사람조차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만큼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 과거에 가장 힘있는 왕도 누릴 수 없었던 풍족함과 새로운 기회를 마음껏 누린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며 곰지러서 배고플 때보다도 배가 부르게질 때까지 보식할 때가 더 많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갈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는 권리이다.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자유는 절제할 기회일 뿐이다. 더 많은 자유는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적이 없이 표류하거나 수많은 자극에 휘둘리거나 취약해지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얻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서두와 철학의 네 가지 기본 미덕 가운데서 두 번째로 언급할 덕목인 절제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다. 라틴어로 템페란티아와 모데라티오, 고대 그리스로 앵크라티아와 소프로시네, 불교 용어인 마찌마 빠띠바다, 유교 용어인 중령 아라비아로 와사트, 모두 같은 미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삶의 모든 문제가 폭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여건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절제는 이로움을 선사한다. 이생을 공정하지 않고 선물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 때문에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기회를 얻으려면 더욱 절제가 필요하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제한적인 사람을 통해 매일같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누구나 더 높은 자아와 더 낮은 자아가 있으며 거대한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런 싸움을 가리킬 때 자질력이 없다는 의미의 아크라시아를 썼지만 사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헤라클레스가 도달한 바로 그 갈림길이다.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절제의 힘. 스타 철학은 4가지 기본 미덕을 다룬 이 시리즈의 첫째, 브레이크에서 용기란 무엇인지, 열심히 일하는 능력,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능력,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능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훈련하고 준비하는 능력, 유혹과 도발을 무시하는 능력,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고통스러운 난관을 견디는 능력, 자기 절제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절제를 실천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할 것은 단호히 저항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끝까지 추구해야 하며 절제란 예언인 동시의 결정이다. 절제. 전차를 모으는 마부처럼 예전에 우리 안에는 록스타 유명인 악당처럼 많은 것을 방탕하게 누리며 자신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좋아하고 부러워까지 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쉽고 더 재미있어 보인다. 심지어 때로는 앞서 나갈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게으른 자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는 없다. 복시가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경험하는 이는 없다. 경솔한 자나 야망이 넘치는 자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빨리 사라지는 결과도 없다. 자기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다. 탐욕은 계속 골대를 옮기며 본인이 이미 가진 것조차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세상이 그들을 찬양한다 해도 그들은 내면에는 비탄과 자기 혐오와 의존성뿐이다. 절제를 말할 때 고대 그리스인은 전차를 모으는 마부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하곤 했다. 경주에서 이기려면 말들이 더 빨리 달리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통제하고 말의 긴장과 불안을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밀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고삐를 단단히 지어야 한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절제다. 절제.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 엘리자베스 2세, 루이엘이, 앙겔라 마르틴, 또 루소 주니어, 조지 워싱턴, 윈스턴 처칠.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사람들은 몸소 자주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나폴레옹, 알렉산드로스 대왕, 열리우스 카이사르, 조지 4세 등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인 인물들은 스스로 불러온 파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존재이므로 때로는 한 사람에게 거한 모습과 절제하는 모습이 둘 다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두 모습에서 모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절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 절제해라. 자, 육체, 기질, 영혼, 이런 부분에서 절제에 대해서 육체는 우리의 영광이자 장애물이며 근심거리다. 마사 그리움. 물리적인 형태의 몸에서 시작해보자. 성경에서 성바울은 고린도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자고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고 지배하여 삶에서 난파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에 따르면 로마는 전통적으로 인내, 금수한 식사, 물질적으로 소유의 소박한 사용을 정시했다고 한다. 로마인은 편안한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투박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실용적인 요리 전에 음료를 적당히 따라 마시며 고대 삶의 일부였던 의식에 진지하게 임했다. 이렇게 생활하는 이들의 불쌍히 여겨지는가? 아니면 그 검소함과 위험에 존경심이 샘솟는가? 풍요로운 세계에 사는 우리는 각자 자기 욕망의 충동에 씨름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육체를 장악하지 못하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육체를 장악하게 되겠는가? 외부 세력이, 게으름, 또 역경이, 불확실성이, 그리고 세태가 잠식하고 말 것이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기 때문이다. 시험시험 하는 것 같이 편해 보이고 쾌락에 빠지는 것 같이 더 즐거워 보이더라도 길게 보면 쾌락을 쫓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절제하자. 참을성을 도덕맞은 시대.
세네카는 부자였다. 부친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투자를 잘한 데다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서 황제를 보필하며 더욱 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며칠에 걸쳐서 아주 빈약한 식사를 차려먹고 가장 거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지냈다. 비참한 가난한 더 엄혹한 생활을 흉내내며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한 것이다.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빵과 물배는 먹지 않고 이런 행동이 어른 목욕이나 야영처럼 듣건 사람들이 생색하는 희귀한 취미일지로 모르겠지만 세네카의 이 행동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다. 세네카는 자기가 겪는 고통이 한 번 경험하는 특이하고 가벼운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각한 정도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친구에게 자기처럼 자발적으로 불편한 생활을 실천하라고 충고하는 편지에 썼다. 지프로 만든 잠자리는 반드시 진짜여야 하네. 더덕도 마찬가지로 빵도 딱딱하고 더러운 것이어야 하지. 이런 것들은 한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또 그 오래 참아내야 이 불편한 생활이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가 아닌 진실한 삶의 경험이 될 수가 있네. 자기 관리나 도덕적인 순수성을 뽐내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었네. 세네카는 로마 시민 절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가 그런 일을 한 핵심이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절히 거쳐가고 싶은 것이었다. 이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냐? 이런 실천은 몇 차례 세네카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결국 한 번은 그의 목숨까지 구했다. 이 말은 네로의 충격을 하다. 그 어느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느가 돈보다 명예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겪고 난 네로는 후에 시골집에 간 세네카를 독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는데 나무에 열린 작은 열매와 물만 먹는 세네카의 소박한 식습관 때문에 독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모든 것과 우리 사이의 벽에 쌓아올리는 일로 일생을 보낸다. 그런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고생할 일이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즉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시사철 알맞은 온도의 물을 마음껏 쓰고 좋은 옷을 빌며 약간의 허기만 느껴져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재료를 만들어서 몇 분 안에 우리 집까지 배달되는 음식을 먹는 삶 말이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정도로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편안한 삶을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편리한 현 시대가 아주 작은 어려움조차 못 견디도록 우리는 참을성을 앗아가려고 힘을 모아 공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숙한 편리함을 우리는 망쳐놓는다.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쉬운 길을 걸는 것은 쉬운 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강렬한 추위와 고통을 일부러 느끼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에어컨을 켤 수 있다면 더운데 참을 이유가 있을까? 물건을 가져가 달라고 시킬 사람이 있는데 왜 구태여 몸소 무거운 것을 나르겠는가? 차를 몰 수 있는데 누가 걸어서 가겠는가? 자기 절제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불편한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마라톤을 뛰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러오는가, 몸소 육체 노동을 하고 차가운 호수에 뛰어드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다. 성공은 나약함을 키우고 두려움도 키운다. 우리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 중독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세네카도 매일 불편함을 추구하지는 못했다. 스스로 겪어보았으므로 꼭 그래야 하는 때가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했다. 민족 간디도 모든 자기 절제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무슨 마술처럼 단박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극기 훈련을 해야 한다. 자기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은 외적인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변화나 불편이나 갑작스러운 불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적게 가질수록 더 강력하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제목한 데카르트는 아주 값싼 옷밖에 입지 않았다. 자기 노예와 똑같은 포즈를 마시고 종종 노예들과 함께 밭에서 일했다. 서민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음식을 샀고 사회 고위층이 착용하는 장난 사치스러운 장신구는 거부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무엇도 싼 게 아니다. 카트는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았다.
자기가 중시하는 것이 아니면 남들이 모두 중시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은 카토가 추구하는 금싸움의 핵심은 즐거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다. 카토는 자신이 영웅으로 여기는 로마 정치가 마리우스 쿠리우스를 본받아 소박한 집에 살았다. 위대한 정복자 쿠리우스 또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필요한 것 이상을 욕망할 때 우리는 취약해진다. 가진 돈보다도 더 비싼 물건을 소비할 때, 능력보다도 무리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 스파르타의 한망은 언젠가 그 나라의 시민들이 스파르타식 습관으로 무엇을 얻느냐고 질문을 받자 우리는 이런 생활 방식에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카토가 비싼 선물을 거부하고 정치하면서도 녹봉을 받지 않고 소수의 노예만 데리고 소박한 소지품만 챙겨서 여행한 까닭이다. 미국의 건전서 로빈 카트는 시험을 마쳐 걸어가는 중에 살인사건 현장을 지나다가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19년이나 하고 살아남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카트를 버텨내게 해준 것은 풍족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카트는 수감생을 선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편의도 예컨대 베개도 라디오도 가게도 텔레비전도 포르노도 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서 박탈했다. 왜 그랬을까?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교대관이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말이다.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지면 남들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굴기가 어려워진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이탈리아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카토만큼 금력적으로 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부유한 후원자들이 내미는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켈란젤로는 누구에게 빚지고 싶지 않았다. 진정한 부유는 자율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카토나 미켈란젤로의 삶이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 면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 걱정도 없고 더 적고 또 걱정해야 할 사람도 더 적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빼앗길까 두려워할 일도 없다. 한도 이상으로 무리하고 능력 이상으로 낭비해서 빚쟁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삶 또는 소득이 너무 높아서 절대로 이 지국을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보다도 더 자신을 갉아먹는 삶은 없다. 러닝머신에 묶여서 전쟁도 빨리 달리지만은 언제나 제자리인 사람은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사람이다. 스마트폰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우리는 농담하듯이 이렇게 말한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지 하고 묻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과장할 만한 질문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답은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이다. 더 강한 사람일수록 원하는 게 적다. 미국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가 자기 외투에 새긴 말이다. 불필요한 것과 과잉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무언가가 쓸데없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강요하는지를 한 가지 신호로 삼을 수가 있다. 불안정한 사람은 항상 자기처럼 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 또 한 가지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만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 것이라면 쓸데없는 것이 신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인류는 이런 것 없이 아주 오랫동안 잘 살아남지 않았던가? 지난번에 넘어가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 어땠더라? 갈망의 감정은 사고 난 뒤에 몰려오는 후회와 비교할 때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지? 그리고 그 물건이 실제로 확신? 장롱 뒤? 증거는 넘쳐난다. 겨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더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웠다. 절제를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호사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의존하게 할 것이다.